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옷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가방 안에는 공책 몇 권과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학원 이야기와 새로 산 물건을 자랑했지만 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파카 대신 얇은 점퍼를 입었고 여름이 되면 그 점퍼를 벗어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운동화는 발이 자랄수록 앞코가 터졌고 양말은 발꿈치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오는 날이면 나는 내 발을 책상 밑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셨고 아버지는 몸이 편찮아 집에만 계셨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급식실 한쪽 구석에서 빵 하나를 먹거나 아예 굶고 넘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바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다만 그 바람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비웃음이 돌아올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장래 희망을 적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아나운서, 화려한 꿈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도 종이에 꿈을 적었지만 붙이지 못하고 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종이는 구겨지고 낡아서 나중에는 글씨조차 흐릿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구석에서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두웠지만 책을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면 밥을 데워드리고 아버지께 물 한 잔을 갖다 드리고 그러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수업 시간에 손을 들면 뒤쪽에서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너 같은 형편에서 무슨 꿈이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듣지 못하는 틈을 타 아이들은 제법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다시는 손을 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장난으로 내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웃음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팀을 나눌 때 아이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억지로 한 팀에 끼어도 공을 패스받지 못했고 그저 운동장 한쪽을 맴돌다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풍날에는 참가비를 내지 못해 교실에 혼자 남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빈 교실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도 바쁘게 사셨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책을 펴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꿈을 포기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셔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냐고, 친구들은 잘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 나를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교탁 옆에 남아있는 나를 불러 집에 바로 가지 말고 교실에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쓰던 낡은 연필을 보시고 새 연필을 내 손에 쥐어주셨고 며칠 뒤에는 참고서 한 권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야 할 물건처럼 두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책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셨고 선생님 몫을 나눠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이미 반찬을 내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렸지만 나에게는 처음 듣는 격려였습니다.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후 교실에는 나와 선생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으시고 하나씩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고 천천히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이 없는 날이면 급식실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고 학용품이 모자라면 학교 창고에서 남은 물건을 챙겨주셨습니다. 글짓기 대회나 학습 대회가 있으면 참가비를 대신 내주셨고 방과 후에는 남아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자 선생님은 교실 한쪽에 작은 온풍기를 놓으셨습니다. 방과 후 공부할 때 추우면 안 되니까 나는 그 온풍기 옆에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시험을 잘 볼 때마다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공책이나 연필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은 한 번도 내 형편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크고 대단한 말이 아니라 말없이 내미는 손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시는 돌고 돌아 다시 인연으로 남는다고 했는데 그때의 나는 그 뜻을 몰랐지만 이미 그 인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내게 진학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중학교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장학금 제도가 있는 학교를 알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시고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망친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잘 본 것 같은데 나만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고 다시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분필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지난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교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모습, 조금씩 손을 들기 시작한 모습, 방과 후에 남아 공부하던 모습, 그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한번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시니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은 내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편지는 지금도 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공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건네준 책과 말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손이 시렸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 돈으로 참고서를 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방과 후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입학 성적이 우수하면 3년간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나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합격 통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장학금을 잃을 수 있었고 장학금을 잃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나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하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공부했고 책임을 맡을수록 더 성실해졌습니다. 어느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교실 한쪽에서 나를 기다려주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편안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 일터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편찮아 요양원에 계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나는 어느덧 선생님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셨고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동창의 명부를 뒤지고 옛 동료 선생님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의 제자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고 그 제자가 선생님의 소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방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멀었지만 서두르는 마음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을 달렸고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다가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선생님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보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뼈가 만져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안경과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날짜는 몇 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양원에 오신 지 2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외국에 계셔서 자주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전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고 눈도 침침해져서 책을 읽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드셔야 하는데 가끔 깜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친절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그 공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생각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고, 잘 살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이제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치료비를 돕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다 갚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더 좋은 요양시설로 모셨습니다. 넓고 밝은 방에 햇빛이 잘 들었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사양하셨지만 나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방에 필요한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책장, 책상과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책들을 사다 드렸고 따뜻한 옷과 이불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큰 글씨로 된 책들과 돋보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맙다고 하시며 내가 잘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때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믿어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은 비처럼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건넨 믿음은 세월을 돌아 다시 손에 쥐어졌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후회는 없느냐고, 힘든 시절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선생 노릇을 잘한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생신에는 가족들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은혜는 인연 따라 다시 돌아와 날씨 따라 추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사롭게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말없이 이어진 믿음과 늦게라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보은의 인연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은 또 다른 어르신들께 이 온기를 전하는 작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